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오늘은 새 대를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총 1,373명, 여기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법치주의에 근거한 사면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이 사면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했다는 여권의 비판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 올린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점 역시 논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했을 당시 직접 수사, 기소했던 인사들입니다. 또 현직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뒷말이 무성한데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평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세운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새해 앞두고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이 됐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잔영 면제 및 복권됐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박준호 전 정무수석, 그리고 거위 깃털발언으로 알려진 조원동 전 경제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복권됐습니다. 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고요.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던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10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지 2달 만에 형선고가 실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옥도경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각각 사면 복권 및 복권 조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까지 대거 사면 및 복권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화해와 포용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라는 게 정부가 밝힌 사면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대형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 거의 다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은 이미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벌금 82억 원을 현재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그럼에도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자영 검찰국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일단 미납 벌금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액 벌금이 미납돼 있을 때 사면된 바 있다면서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 약 105억 원 8천만 원가량이 이미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본인 스스로가 사면받고 싶지 않다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 검찰국은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사면권자의 결단이고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지사의 경우 잔형 면제만 이루어졌고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네. 역시 대상 사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만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서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 또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란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면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면서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는데 사실 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이 문제 또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나섰네요. 네,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국정농단 인사들이 대거 사면된 데 대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면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뇌물 등 권력형 범죄와 배임 횡령 등 기업 범죄를 사면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긴 한데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또 그 이후에 구속됐던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직전에 있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국정원장을 수사해서 또 기소하는 것.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수레바퀴처럼 쳇바퀴처럼 이렇게 뱅뱅 도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 끊어질까.
악순환의 고리가 좀 끊어지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강 보고가 있었는데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오늘 기관 보고에서는 행안부, 경찰청 등이 대상이었는데 국가 재난시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되느냐를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첫 장에 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로 명시돼 있다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질의 때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한우섭 국정상황실장은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참사 초기 명확하게 했다. 이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하셨고 이후 여러 메시지와 회의석상 등을 통해 국민 생명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란 말씀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윤 대통령은 소방청이 대통령 국정상황실에 보고한 후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 때보다 빨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누가 컨트롤 타워였나 이렇게 말꼬리 잡고 정쟁화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 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면서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상황실 또는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오늘 그 국정조사 기관 보고 때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한 윤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그리고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면서 위기관리 대응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이제 이상민 장관 면전에서 이런 질타를 했는데요. 네. 이 장관은 윤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그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 하면서 제가 놀고 있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나름대로 전화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0월 30일 정부 첫 브리핑 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바뀌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는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가 그 말이 시기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드렸다고 일부 수긍하는 태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후 그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는 이제 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 본인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는데 성급하게 말한 것 같다면서 다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봐도 발언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자신한테 보고하는 시간이 65분이 지난 상황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미 골든타임이 다 지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적절하게 대응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뭐 일산에 있는 그 이상민 장관의 그 수행 그 비서 그 운전 기사가 일산에서부터 이 자택까지 그 이 장관을 차로 모시러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가는 바람에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점을 지적을 하니까 운전 기사를 기다리느라고 현장에 늦게 간 것이 아니고 본인은 그 여러 차례 이제 전화 등을 통해서 상황 지휘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급박하게 현장으로 가야 될 이제 그런 시간에 있지 않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골든 아웃 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65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는 체계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한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영역에 있는 것인데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항의로 기관 보고가 정해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그 유가족 50여 명은 이 국정조사장이 아니라 그 옆 정도의 그러니까 별도로 마련된 방청 공간에서 이 기관 보고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기관 보고 도중에 나온 이제 이상민 장관의 답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항의해서 이 국정조사가 잠시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참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상민 장관 답변 그리고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논란을 집중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부각한 데 대해서 유가족들이 좀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네. 일부 유족은 기관 보고가 이뤄지는 회의실로 직접 그 방청을 요구하려다가 국회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제 중재를 해서 회의장에 다시 유족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질의 도중에 신현영 하나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느냐 여당 의원들의 이 질의 도중에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숨진 배우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연 씨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이 장관 앞에가 책상을 내리치고 오열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오후 4시 38분께 이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 얘기도 맞습니까? 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일반 증인 청문회가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합의 불발로 이제 연기, 사실상 불발 내지 연기가 됐는데요. 국조특위 위원장인 누상호 의원은 오늘 그 국정조사장에서 오늘 중으로 합의를 해야 오후에라도 의결해서 4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합의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다며 두 간사들이 합의 가능한 증인부터라도 먼저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당초 국조특위는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 이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고요. 국조특위 운영기한이 내년 1월 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유족 그리고 정부 지자체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유족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이 추모 공간의 입주로 원하는 반면에 정부는 좀 범위를 좀 바꿔서 이제 용산군에 건물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건넨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녹사평역의 추모 분향소를 옮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면서 서울시에서 이제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10분 내외 거리 떨어진 곳으로 용산군의 민간 건물 두세 군데를 찾아서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그걸 이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결국 유감 표명을 했어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면서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어제 정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 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하고 사과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정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해 각급 부대별 탐지 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힐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면서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비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비판하고 나섰네요. 네, 오늘 야당에서는 이제 정부의 대응, 그다음에 이제 군 당국의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예.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도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였고 정부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었다면서 군사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아침 10시 30분에 이 무인기가 관측돼서 공군기가 추락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침 티타임 때 공개된 입양견 브리핑만 했다면서 그때는 이미 안보실장이 체계적 준비를 할 때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확인 발표 없이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전혀 공개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 때의 서해 동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이 9시간 늦게 보고한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꼭꼭 숨긴 군 당국과 윤석열 정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불안에 떠는 국민께 7시간 동안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심지어 공습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 별도 논평에서 그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 당국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백령도 안보 현장 방문 일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2017년 상황에 비하면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호전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비대위원장은 2017년 무인기 때는 우리가 전혀 감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파악하고 추적한 것이라면서 물론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응징보복으로 북영공으로 들어가서 정찰활동을 했고 북은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우리 군이 2017년 성주 사드 포대를 정찰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를 추락 전까지 탐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어제 북한 무인기가 그 군사 분계선 이북 북측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하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착해서 계속 추적하고 감시를 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묻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준 꼴이 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 탐지 잘한 거는 현 정부의 노력 덕분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수년 동안 훈련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네. 정비대위원장 말을 들으면 지난 수년간 대비를 잘 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격추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정 비대위원장이나 김미애 원내대변인 논평이 오후 들어서 나온 건데요. 예. 그 이전까지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반응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강화도에서 영공을 침범해 뭐 한때 항공기 이착륙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기도 일대 민가까지 내려왔다는 데서 국민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 그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뭐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좀 여당 수뇌부에서 이제 말하자면 정부 당국에 좀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고요. 여당 비주류인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아예 그 SNS에 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는데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 이외에는 이 북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 북핵 특위가 제주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소식이 좀 알려지고 있네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핵 그 국민의힘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당내 TF 형태의 이제 정책 조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회의 과정에서 일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것이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예. 일단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측에서는 오늘 정정 보도문을 내서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특위 회의 중 나온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면서 특위 공식 입장이 아니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기호 위원장 명의로 이 배포한 정정 보도 요청문에서 이 특위는 국민의힘 북핵 특위에서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 핵무기를 전진 보도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같은 그 논의가 오간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하게 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좀 일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 국힘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의 대응 전략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다. 또 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노웅래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늘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 정책 담당관실에서 노웅래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민주관리실에서 지난 20대 국회 시절에 노 의원이 사용했던 컴퓨터 또 서버를 압수수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노 의원 측은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오전이었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서울과 경기도 상공을 무려 5시간 넘게 헤집고 다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내려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데요. 우리 군 대공 방어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 무인기가 처음 포착된 게 오전 10시 25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네. 5시간 넘게 주로 이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공을 이제 돌아다녔다고 하던데요. 예. 우리 군이 공중자산을 뭐 투입하기도 했는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비 태세의 허점을 북한에게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북한이 이번에 무인기를 투입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쌍방에 의한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각에선 드론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드론을 보면은 뭐 세계 최첨단 어떤 고성능 드론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중저가 말하자면 구닥다리 그 드론들이란 말이죠. 네. 이게 불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자산이 몇십억짜리 그 미사일보다도 더 어떨 때는 효과적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관찰한 북한이 한번 남한에 5대 정도를 이렇게 집단으로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그리고 또 계속 6시간 가까이 추적을 했는데도 격추를 못 시켰다. 이렇게 되고 한 대는 더군다나 북으로 무사히 귀환을 했다 그러면 북은 이제 남에 대해서 자기네 드론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남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드러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실수다. 더 나아가서는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 무인기 드론이 우리 이 영공으로 들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5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 당국이 대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들어왔습니다. 2014년, 15년, 17년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그때는 간헐적으로 한 대가 특정한 어떤 그 군사 표적을 정찰하기 위해 가지고 침입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연료 부족으로 추락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5대가 이걸 군사 용어로 군지 비행이라고 하는 건데 동시에 투입돼가지고 집단적으로 투입이 됐다는 게 과거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성능 면에서도 과거에 조잡한 드론과 유사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성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정찰용으로 또는 무력 시위용으로 이렇게 투입이 됐다 그러지만 유사시에는 공격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어쩌면은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듯이 시범적으로 들여보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또 자산을 확충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전혀 작동을 안 했어요. 이런 점에서는 북한 측에 우리가 모종의 잘못된 교훈을 줬다고 보고요. 예. 또 2018년의 경우에는 평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군경이 전부 다 어떤 북한의 드론에 의한 테러라든가 또는 올림픽 방해에 대해 가지고 만전의 대비를 다 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또 새로 도입한 레이더가 있고 또 기존의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었는데 왜 이게 작동이 안 했을까? 적어도 5대 중에서 2-3대 정도는 포획을 하든지 격추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이 곧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예. 아주 면밀하고 꼼꼼한 검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드론이 내려오니까 드론을 향해서 경고 방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네. 드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지금 탐지는 다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제 소실되는 일이 있기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넘어올 때는 탐지가 됐다고 하면 격추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뉴얼 같은 것도 그동안에 만들어 놨을 텐데 먼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면 대공포를 쏜다거나 아니면 그다음엔 어떻게 대응한다던가 이번에도 경공격기 지금 출격을 하는 과정에서 뭐 비록 이제 추락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유인기를 또 띄워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대응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응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초기 경계가 뚫린 겁니다. 원래 대응의 1차 대응은 전방 우리 그 지상군 부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드론이라는 게 뭐 지금 북한이 뭐 아주 낮은 고도로 저속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전방에서 적어도 민통선 이북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경고 사격을 하고 안 되면 격추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군사 작전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뚫린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민가가 있는 후방 지역으로 날아온 건데 이때는 실탄 사격을 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포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드론을 날려가지고 충돌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고출력의 극초단파를 발사하게 되면은 북한의 무인기하고 운용기지 간의 통신이 끊어지고 위치가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통제력을 잃고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어떤 조금 스마트한 작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기도 전에 이미 후방 깊숙이 들어왔고 이때는 또 엉뚱하게 전투기라든가 공격 헬기를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을 시켜봤자 발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측에 피해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휴전선에서 민통선에 이르는 전방 지역에서 차단을 못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대응이 제한됐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북으로 귀환할 거 아닙니까? 추격을 했었어야죠. 근데 여기서도 또 레이더 항적에서 소실이 되거나 아니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추적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북으로 넘어가는 이 항적을 레이더 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뜨문뜨문 나타나는 걸 항적을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예정된 실패였다. 놓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기로 2018년에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상군사령부 산하에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좀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론봇 전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드론끼리 충돌을 시키든가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장비가 모자라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탐지도 못하고 추격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전문화되어 있는 훈련 부족이나 부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난 5년간 정말 군에서는 이 무인기가 전방부대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대비의 우선순위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직 당시에 군단장 했던 분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늘상 참모회의가 어떻게 드론을 방어할 것이냐, 차단할 것이냐 이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부대 자체적으로도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봇 부대가 창설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 새로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드론 작전을 총괄할 수 있는 지휘 체계가 조금 책임 소재가 어디냐가 모호했다든가 자산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일부 발견이 됩니다만은 대비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작전의 경우에는 너무 압도적인 대응을 한다는 그 목적하에 좀 과도하게 전력을 출동시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격 헬기라든가 전투기를 출동시킨 것은 적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겠으나 네. 이렇게 작고 그 느리게 들어오는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망치로 모기를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고출력 방해 전파를 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의 드론을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스마트한 작전 이런 쪽으로 좀 대응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군이 가진 어떤 탐지 추적 자산은 충분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킬 말하자면은 탐지 교란 전력은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드킬, 소프트킬이 아니라 하드킬 방식의 어떤 과도한 대응만이 합리적인 유일한 어떤 선택 대안이 돼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지만 그 드론이 용산 상공까지 비행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군 내부 정보에 밝으시니까 혹시 이런 얘기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이거 조사 중이라서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신중한데요. 사실은 2014년에 온 북한이 이미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가면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용산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번에는 은평구 쪽에서 그냥 머물다 간 걸로 보여지지만 이런 정도 대응이라면 다음에 용산에 안 온다는 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청와대 다 촬영하고 갔고 심지어는 강남까지 왔다 갈 수 있다는 건데 이렇다면은 용산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어떤 다른 자산에 의한 드론 대비가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 안심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정부 청사라든가 다른 어떤 주요 지점들도 대비 태세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론이 무서운 게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폭약을 폭탄을 같이 장착할 수도 있고 생화학 테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무인기 도발이 일종의 국지 도발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얼마 전에 북이 국회의원실을 사칭한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랜섬웨어 일종의 가짜 이메일로 전자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 달 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을 관역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도 이제는 이 정부 들어와서 관역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뒤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언제 말하고 안 하는 거 본 적 있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요즘은 단거리 전술 무기를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이제는 표적 찾기에 나선 거 아니냐. 예. 이런 점에서 정찰 활동의 어떤 필요성이 일종의 자기네 타격 무기와 결합해서 남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비록 북한이 어떤 공격 무기에 의한 도발은 안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면서도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비정규적인 어떤 자산에 의한 회색지대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면은 알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전쟁이 아니면서도 전쟁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식의 북한의 비정규 전술에 상당히 대비를 잘못하면 말려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공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1위 주제는요. 문화 분야의 종교이고요. 키워드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키워드 자체가 메리 네. 크리스마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SNS 분석하는 이 빅데이터에도 키워드를 이렇게 예쁘게 뽑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말씀하신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다른 때보다 네.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축하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다고 좀 보이는데 일단은 3년 만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서 인원 제한 없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쁨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좀 서로 힘을 내자라는 느낌으로 다른 때보다도 커뮤니티나 뭐 이런 오픈 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우리가 좀 연말 잘 정리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실제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하셨고요. 예. 특히 이제 거리두기 없는 성탄절에 수많은 인파가 있음에도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큰 의미였죠. 네. 이제 안타까운 참사가 있은 후에 이제 있던 성탄절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경각심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명동거리 노점상 300여 곳이 전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경찰관 656명 또 8개 기동대 배치했었는데요. 이제 실제 전날에 명동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앞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는 행인이나 관람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경찰관이 우회를 유도를 했고 지하 쇼핑센터 입구를 통하는 좁은 길목에서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을 도와서 인파 관리에 상인들도 이제 나섰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시민의식이 또 한층 성숙해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입을 모았고, 확실히 이제 이런 안타까운 참사 이후에 안내에 따라서 이제 잘 움직여졌다.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오는 31일에도 3년 만에 보신각에서 제야의종 타종 행사 연다고 밝혔는데요.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는 안전요원 900여 명 투입해서 대중교통 운행 시간 또 연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치안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동안에 또 그렇게 해왔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왜 잘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또 하게 되네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네. 근데 크리스마스 관련 키워드 가운데 네. 뭐 슈톨렌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참 흥미로운 건데요. 실은 이 생활 분야가 이제 5위인데 제가 일부러 좀 1위 답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원래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음식이 보통 케이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슈톨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케이크를 좀 대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슈톨렌이라는 게 독일인들이 원래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성탄절 기다리면서 조금씩 잘라 먹는 어떤 그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빵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원래 이제 럼주에 절인 건과일을 듬뿍 넣고 슈가 파우더를 잔뜩 뿌려서 이제 어떤 이제 투박한 겉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라서 보면은 조금씩 다채롭고 화려한 맛을 자랑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너무 달아서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뜰까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MZ세대를 중심으로 최근에 유럽의 이국적인 빵인 이 슈톨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데요. 모양이 독특하기도 하고 감성적이라서 인증샷 찍기도 좋다. 그리고 또 가격이 케이크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요? 네, 이제 뭐 비싼 건 비싸지만 좀 사이즈 작은 것들은 한 2만 원대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일 큰 왜 이렇게 많이 이제 슈톨렌이 인기를 끌까에 대해서 분석 중에 SNS 많이 나오는 게 케이크는 이제 사게 되면 이게 혼자서 먹기에 너무 양이 많잖아요. 예. 전체적인 케이크가. 예. 슈톨렌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1인 가구나 혹은 1, 2인 정도가 먹기 좋은 사이즈라서 확실히 소용량이 좀 대세로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트렌드를 좀 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이즈와 관련돼 가지고 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생활에서 좀 바뀌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홈파티를 밀키트를 중심으로 즐기는 이러한 트렌드들.
와인들,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기보다는 고급 밀키트를 먹는 이런 트렌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소용량 와인이 최근에 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도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와인이 작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와인이 한 750ml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와인은 한 번 따면 이걸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에서 혼자서 이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기라는 게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187ml짜리 와인이 나오기도 하고 250ml, 375ml 이런 한 반병 정도 분량의 와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때우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레스토랑 수준의 혹은 뭐 이런 명품 음식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즐기는 문화들이 좀 많이 이번 트렌드로 보였다. 뭐 이런 식의 생활 키워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통보입니다.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사실상 추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이슈가 된 것이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입장이 분분하면서 이거 일방 통보 불응해야 된다, 당당히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키워드가 공군이라는 키워드죠. 앞서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서 이제 대응 작전 벌어지면 격추에 실패했던 이 이슈, 그리고 그때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KA-1기가 추락했던 이 이슈들 때문에 좀 키워드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 말고도 나온 키워드인데 팥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 동짓날 팥죽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2일에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가 나왔는데, 이때 재밌는 게 왜 팥죽인데 왜 산업 분야에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원래 동지의 그 팥죽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애군을 물리치고 이제 나눠 먹으면서 좋은 일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팥죽을 안 쏘어 먹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밖에서 사 먹는 형태인데 생각보다 이번 그 동지 때 다른 때보다 이 팥죽 매출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나온 분석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모습들. 예를 들면은 이제 종로구 광장시장이 이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짓날에 평소보다 팥죽이 한 20배 정도 넘게 팔린다고 하고요. 심지어 팥죽 오픈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팥죽 가게가 열기 전에 아침부터 줄을 쫙 서가지고 팥죽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실제로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좀 발견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즘 뭐 할머니 입맛이 유행이라고 하더니 팥죽을 그렇게 또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젊은 세대들한테 이번에 팥죽이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죽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유명 죽 프랜차이즈에서 이번에 동짓날에만 팥죽이 47만 그릇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난해 44만여 그릇 팔렸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3만 정도 이제 더 팔렸다. 2019년에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 이 달콤한 팥죽이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뭔가 행운을 기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른들에게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이런 문화로서 젊은 층들에게도 좀 소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통 문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니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산업 분야에 또 눈여겨볼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팥죽은 산업이지만 좀 더 딱딱한 산업 분야의 키워드가 있는데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최근에 겨울에 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원인 모를 잇단 화재가 계속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소방본부에서 지난 26일 오전 6시 17분에 동네 방향을 주행하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 3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25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운전자가 주행 중이던 차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피어올라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긴 한데 아직 정확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전기차 주행 중 화재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현대차의 코나 차량 같은 경우에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지난 1월에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화재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45건 중 11건이 원인 미상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 상반기 발생했던 14건의 화재 중 절반 이상, 7건 이상도 원인 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소식이 있는데 예.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전기 생산이 어려움을 겪자 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전기차 유지비가 휘발유차를 추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전기료가 너무 올라서 오히려 유지비가 휘발유보다 비싼. 그래서 과연 이 전기차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보급될까?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위 주제는요? 네, 4위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회 분야고 키워드는 산타입니다. 멋진 산타들이 전국에서 출몰을 해서 이슈가 된 것인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천안시에서 검은 봉지를 든 산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한 시민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천안시청 복지정책과를 찾았는데 버섯을 판매해서 받은 수익금 352만 6,70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가정 아이들에게 사용해달라는 기부자의 뜻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사랑의 몰래 산타 제작전 1,004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유통업계에서 연말 한파 속에 기부 행렬도 있었지만 가장 좀 감동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이 수백만 원의 패딩을 보육원에 기부하면서 내가 이제 플렉스를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게 있었고요. 예.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예. 실제로 이제 부산 동래구의 한 어린이집이 직접 만든 영화 상영회를 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하고 수익금을 어린이병원에 전에 기부를 했던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이러한 지역사회 따뜻함을 준 한빛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해서 모은 한 229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 동생들의 치료에 써달라는 이 어린이집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크리스마스에서 정말 훈훈한 모습들이 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데요. 네. 리틀 산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어야지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 그리고 또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 한때 눈이 오겠고 전북과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충청 내륙, 전북 내륙에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입니다.
특히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12에서 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3도 등 전국이 영하 5에서 8도로 모레 다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지겠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바람과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2.8도, 습도 7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세상 풍경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풍경은 도심 버스터미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버스 이용객 감소로 중소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그 여파가 대도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폐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남터미널은 지난 2004년 모란역에서 이전할 때만 해도 30개가 넘는 운수업체가 전국 60에서 70개 노선을 운행하는 경기 동부권 최대 규모였는데요. 수서 고속철도와 경강선 개통,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용 승객이 반토막 났고 결국 버스터미널 운영업체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이 운영 32년 만에 폐쇄 위기에 내몰렸고 고양 화정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도 최근 폐업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도심터미널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해외 여행객이 몰리는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작은 소식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버스터미널 폐업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두 번째 세상 풍경은 찹쌀떡 열풍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의 신문 기고문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몇 달 전 전북 익산농협에서 출시한 찹쌀떡이 SNS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답니다. 서울의 주요 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졌고 이때부터 하나로마트 앞에는 새벽부터 찹쌀떡을 사려는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디역 폭발 사고, 약초 노골이 살인 사건, 비료공장 발암물질 배출 사고 등등 그동안 익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접했던 터라 기구한 시민은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찹쌀떡 열풍 속에 쌀값 폭락으로 황금빛 논을 뒤집어야 했던 농민의 삶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맛집을 SNS에 올리며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진의 배경인 사람들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깜깜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로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 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웃던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따요. 끝없이 내린 겨울을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박효신의 눈의 꽃 들으셨습니다.
김선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마로님, 작은 기차역도 많이 사라져서 아쉬워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기차역이 사라지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이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뭐 영화의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그려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작은 기차역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220님, 얼마 전 아들 면회 가려고 기차 타고 올라가 가까운 터미널에 들렀어요. 터미널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어 썰렁했는데 점점 사라져가는 터미널이 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터미널을 이용해 북적였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단장하고 손님을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꼭 필요할 때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훨씬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도심에 있는 터미널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이건 많은 분들의 어떤 추억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용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교통 편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그냥 두기보다는 좀 다른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30대 남성의 택시기사 살해한 사건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요? 네, 시신을 숨겼던 바로 그 집의 소유주가 50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전 여자친구였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30대 남성의 전 여자친구였고, 그리고 지난 8월에 살해한 뒤에 유기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색 중에 있는데요. 날이 저물면서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한 상황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하천도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네. 야간 수색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나? 우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남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와 몇 달째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이상하게 보였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네. 집 장롱 속에 시신이 있어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경찰이 이제 당연히 가봤겠죠. 네. 가서 남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집인 줄 알았더니 전 여자친구 집이더라. 네. 근데 그 여자친구도 살해했더라. 예. 여기까지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30대 남성이 넉 달 전에 사업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 집에서 휴대전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발견이 되고 차에서도 이 여성의 신분증이 발견이 되고 계속 추궁을 하게 되니까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발견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고요.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예. 이 남성에게 살해된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에 비해서. 그러면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자백을 받자마자 기동대와 수중 수색요원, 수색견을 투입을 해서 이 씨가 지목한 곳을 중심으로 4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 비가 많이 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 달가량 지났기 때문에 네. 한강을 비롯해서 주변 수역으로 시신이 흘러갔을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밝으면 수색 작업을 더 진행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이제 얘기하면서 네. 그 살해당한 택시기사의 카드를 썼다. 네. 그 뭐랄까 처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네. 갑자기 이제 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카드를 쓴 걸 보고 이 금전적인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네. 의심을 했는데 지금 전 여자친구의 카드도 쓴 흔적이 있다고요? 예, 그 심지어 대출을 받은 흔적이 있는 상황인데요. 예, 머니투데이 취재로 밝혀진 내용인데 30대 남성이 지난 8월 초순에 이 50대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억 원가량의 가압류가 이 아파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 8월 하순까지 이 여성의 명의로 된 카드를 이 남성이 사용했고요. 전 여자친구의. 예. 그다음에 아파트 등본을 보면 지난 10월 15일에 카드사로부터 5,642만 8,810원 그리고 18일에는 다른 카드사에서 2,914만 9,751원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1월 9일에는 또 다른 카드사에 의해서 1,195만 8,613원의 가압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금융사들끼리 이제 이체 이력이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복 채무가 있으면 회수가 어려우니까 아마 가압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확한 대출 시점이나 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미 숨진 택시기사 분의 네. 카드를 가지고 며칠이 안 됐는데 수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 5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신용카드로. 네. 역시 여기도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처음엔 주장을 했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 사용 정황뿐만 아니라 이 남성이 유인하는 장면이 CCTV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예. 이 카드에는 이미 이제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발견해서 포렌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신도 부검을 의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인 이 30대 남성 네. 삶 자체가 지금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더 추가로 여죄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나왔어요. 네. 어쨌든 이 전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남성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로 담배 냄새가 많이 났고 지난 22일과 24일에는 담배 냄새가 아니라 진한 장미꽃 향 그 냄새가 났었던 기억이 난다. 네.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혹시 그 장미꽃 냄새가 누군가를 살해했거나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평소에는 담배 냄새가 나던 자리가 장미꽃 냄새가 났으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굉장히 섬뜩하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고요. 여름까지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물건을 던진다든지 고성이 오간다든지 아주 시끄러워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집주인인 B 씨가 안 보이니까 주변 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거짓말로 둘러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여름까지도 이 집주인이었던 50대 여성과 이 남성이 함께 다니는 걸 봤는데 여름부터 안 보이니까 어디 갔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장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고 병가로 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강아지를 이 피의자가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도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넉 달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으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뭐 투입한다고요. 그러면 네.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뭔가 추가 범행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또 다른 범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이 이제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 그리고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유전자나 혈흔이 있는지 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을 통해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인들이 있을 테니까 연락을 쭉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추가 범행 여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봤을 때 신상 공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제적인 부분들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더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 나올까 좀 겁까지 나는 정도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지켜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님이 어제 별세를 하셨어요. 네.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가 지금 240분인데요. 예.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10시쯤 별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향년 94세이십니다.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인데요. 1928년생이세요. 근데 14살 때 일자리 주겠다 이렇게 일본인이 접근해서 따라 나섰다가 3년간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사셨습니다. 81년에 우리나라에 돌아오셨는데 고향으로 못 가고요. 보은 속리산 인근에 거처를 잡아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보은이랑 나눔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2018년에 나눔의 집에 정착을 하셨어요. 91년에 최초로 위안부의 피해를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서 93년에 한국 정부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셨던 분이었는데요. 2013년 8월에는 다른 피해자 할머님들과 함께 12명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지난해 1월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수요 집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할머님들은 점점점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 기미가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옥선 할머니는 2009년에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하셨어요. 네. 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할머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나라가 부강하려면 인재를 키워야 하고 두 번 다시 나라 잃는 불행이 없도록 내 돈 전부를 미래의 주역들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2009년 4월에 20여 년간 먹고 쓰는 것을 아껴서 2천만 원을 모으셨는데 그거를 충북 보훈군민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내놓으셨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금이랑 여성부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그거 받아서 생활을 어렵게 하셨는데 사실 2천만 원이 이분에게는 정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평소에도 굉장히 쾌활하셨대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노래도 좋아하시고 장구도 좋아하시고 아주 밝은 성격이셨다고 하는데 자녀분이 일편단심으로 나라를 사랑한 분이셨으니까 어머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몇 분 정도 계세요? 네, 이제 10분 남으셨어요. 그중에서 3분이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생존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열망이 누구보다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전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냐. 자꾸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어떤 태도 변화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SPC 계열사 제빵공장 소스배합기획교 숨진 산업재 아마 소식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 노동 감독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15일에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이 냉동 샌드위치 소스 혼합하는 기계에 끼어서 여성이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공장 내부에 천막치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기획감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정부 발표의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SPC 계열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PC 그룹의 12개 계열사에서 52곳의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했는데요. 여기에 86.5%라고 할 수 있는 45곳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277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가 적발돼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줬고 지금 해당 사업장 26곳의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품 혼합기 덮개만 설치했었어도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태료가 134건에 대해서 6억 1,5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 이게 뭐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네. 이건 말고도 지금 더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근로기준에 대해서도 이 15개 계열사의 33군데에 대해서 감독을 해봤더니 임금체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지시 101건, 과태료 부과 10건, 총 7,260만 원을 즉시 사법처리 5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모성보호나 특별 연장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법 위반이 심각한 5건이 있어서 그건 사법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게 요즘에도 이 계열사 빵 안 드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 꽤 있죠. 네, 뭐 다른 건 못 하더라도 나는 이제 안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사고만 발생했을 때 이 사건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비슷한 안전사고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문제였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어떤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었고 그게 네. 오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전부 다 이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건데 네. 과연 변하겠다고 하는데 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식품 혼합기 이런 비슷한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이번에 처음 사실 알았지만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식품업계 유사한 28종류의 위험 기계를 다루는 식품 제조업도 있고요. 펄프나 제지업도 여기 속해요. 네. 그다음에 기계 금속 제조업에 대해서 불시 감독을 했는데 2,1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 동안 계도 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11월 1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3주 동안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했는데 2,004곳 가운데 1,073곳에서 모두 2,1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나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나 혼합기 같은 적발된 74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했고요. 위반 사항이 드러난 942개 회사에 대해서는 2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잣대가 얼마나 공정한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 3년 만에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3년 만에 서울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시민으로 10명을 선정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2골 넣어서 감동을 선사했던 태극전사 조규성 선수와 강남 순환도로에서 이 시민들을 배수구를 뚫어가지고 구하셨던 강남 순환도로의 의인이라고 하는 최영진 씨. 그다음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한지민 씨 언니로 나왔던 정은혜 작가. 그리고 서울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태균 씨, 쇼트트랙 선수 박지원 씨를 포함해서 10분이 시민대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식전 공연으로 퓨전 국악 공연도 열리고요. 파핀현준 씨와 국악인 박예리 씨가 참여하는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2분짜리 퍼포먼스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해넘이 하는 행사가 종로하고 광화문까지 인파로 꽉 차잖아요. 10만 명 예상해요, 지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지금 올해도 사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더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하여튼 정부 당국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요즘에 우리 날씨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밤잠수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날씨를 많이 전했던 소식을 많이 전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내일은 또 눈 소식이 있어요? 그 눈 소식이 있는데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거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이 되는데 양은 한 1cm 정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수도권,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등의 일부 중부지방에 1cm 내외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네. 운전하시는 분이 속도를 줄이잖아요. 네. 근데 요 정도 되면 살얼음은 얼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이 정도는이라고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오히려 과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눈의 양만 생각하고 과속을 하거나 특히나 눈 오늘 안전거리를 확보 못하면 예, 진짜 예. 큰일 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속도를 더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리고 나 날씨가 추워지니까 얼어붙는다는 건데요. 예. 서울의 낮 기온이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모레 아침엔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미세먼지가 지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하늘이 뿌옇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농도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날 뿌연 하늘 밑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돋이 보시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날만큼은 좀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맑게 긴 하늘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파주 가막산, 요즘 출렁다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가막산 정상에 아주 수상한 비석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막산 비석은 언젠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2019년 9월이더라고요. 예. 네. 한 서체 연구가가 1999년 가막산 비석에 있었던 탁본을 토대로 해서 예. 새로운 글자를 세자를 읽었다라는 그 주장을 해서 제가 예. 기사를 다루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최초의 고고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북한산의 그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한 이야기까지 이게 뭐 더불어 해갖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당시에 서체 연구자가 읽어낸 글자가 빛광자에다가 그리고 정벌할 때 벌자에다가 사람 인자 세자를 읽었다고 했는데요. 이 정벌할 때 쓰는 벌자 이것은 다른 나라 땅을 정벌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네. 이벌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 관등명을 뜻하는 낱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가막산 그 비석이 네.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소개하고 하니까 예.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나중에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예. 고대사 연구자가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저도 네. 정식 논문까지 써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반박을 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막산 비석의 표면이 풍화가 심해가지고 예. 마멜 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글자로 판독할 수도 있지만 또 혹은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박 논문을 쓴 연구자를 보면 이 비석은 화강암은 재질이고 풍화가 심해서 석영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졌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떤 글자 또는 글자의 흔적도 확인할 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봤고 네. 맨눈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비석 표면의 요철 상태로 봐도 최첨단 기기인 3D 스캐너를 동원하더라도 판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주 거의 단정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아무리 시대가 좀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에 새긴 금성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흔적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안 보이나요? 이게 좀 그 화강암의 재질이 좀 이렇게 두껍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다고 또 그러더라고 조금 더. 그래서 이 감악산비 이야기는 조선 중후기부터 기록에 나오거든요. 예. 이게 산 정상에 뭔가 정체 모를 비석이 하나 떡하니 서 있으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선 시대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거네요. 그래서 1666년에 당대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미수 허목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72살의 노구를 이끌고 감악산 정상에 올라서 이 비석을 본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악산의 유람에서 석 달 위에 비석을 보았는데 오래되어서 글자가 다 마멸되었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혔고 1742년 당시에 연천 현감이던 문신 신유한이라는 분은 1000년 이상 된 이 감악산 정상의 비석을 쓰다듬어서 이렇게 만져보았지만 한 글자의 형태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흥한 순습이라는 걸 또 어찌 알고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그 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상태로 있었는데. 그렇죠. 뭐 그게 다시 글자가 나타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이른바 고고학자, 금속학자가 왜 이 비석에 관심을 안 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만약에 관심을 두었으면 혹시 그 당시에는 혹시 뭔가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보다는 덜 마모됐으니까 탁본을 좀 떠가지고 봤으면. 그리고 그분이 또 조예가 깊으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유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월이 지났고 그러다가 1981년에 감악산이 이제 그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거의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감악산의 관할부대 정보과장이 관심이 있어갖고 이 감악산비를 보고 나름 연구 의지를 발휘해서 이 비석이 진흥한 순수비일 가능성을 개진하는 그런 글을 군 내부 자료에만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1981년 1월 30일인데요. 이 글이 학계에 알려지면서 동국대 조사단이 공식 조사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 부대 정보과장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육사 출신인데 육사에서도 이제 그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군사 요충지의 차원에서 감악산 비를 이제 따져본 건데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경천동지할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그 이 진흥왕 순수비는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 창녕 뭐 이런 같은 네 곳에만 존재한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런 감악산 순수비가 파주 감악산 그런 그 진흥왕 순수비가 파주 감악산 정상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당대 내로난 학자들 뭐 예를 들자면 임창순이라는 분 그다음에 이병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비문 판독에 나섰는데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겨우 한 12자에서 13자 정도의 글자 흔적만 확인하는데 그쳤고 그래서 동국대 조사단은 이거는 삼국시대의 고비는 틀림없다. 비석은 틀림없는데 기적적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오든가 혹은 새로운 판독 방법이라도 개발되지 않는 한 이 비석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 당시에는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맙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반박 논문을 누군가가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허목, 신유한, 임창순, 이병도 이런 학자들도 읽지 못한 글자를 뭐 이렇게 쉽게 판독하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대중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연구자들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논문을 썼다라고 이유를 밝혔죠. 그러니까 섣불리 추측하지 마라. 부안해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기사를 쓴 저도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찬물을 끼얹는 논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비문의 마멸도가 심해서 절대 아니야. 장담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며칠 전에 한 연구자가 근데 이 연구자는 박홍국 위덕대 연구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2월 31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학술지에 게재될 따끈따끈한 논문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논문 하나는 편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절대 읽을 글자가 없다라던 감악산비에서 얼마 전에 당신이 한 글자를 기적적으로 읽어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글자를 읽어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글자인데요? 그 맨 밑바닥인데요. 거기서 그 법전자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비석이 다 마멸됐다. 그래서 더 이상 글자를 못 읽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연구도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파주시가 감악산 비석에 대한 정밀 조사 작업을 이제 한 문화재 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감악산 비석에 대한 정밀 탁본 조사를 벌이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비문 판독에 나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문을 해준 연구자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박홍국 교수라는 분인데요. 근데 말씀대로 보니까 비문이 워낙 마멸이 심해서 이 비석의 모든 면이 이렇게 6mm에서 7mm 정도로 이렇게 두께로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서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10월 13일 날 그러니까 한 2달 좀 됐죠. 마지막으로 탁본을 떠서 살펴보다가 탁본의 맨 밑부분에서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그 글자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맨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그 부분만 도드라지게 다시 부분 탁본을 해가지고 뭐 살펴봤는데 과연 글자가 맞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탁본 뜬 거를 사진을 보고 있는데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탁본을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탁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이다가 멀리서 이렇게 눈을 뜨면은 얼핏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비전문가인 저도 그런데 뭐 전문가들은 뭐 좀 더 보겠지만 어쨌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을 보는 순간 어떤 글자들이 뇌리를 싹싹 스쳤는데 법전자 같기도 하고 흥화릉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구불곡자 같기도 하고 줄여자 같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곡자로 보기에는 글자의 가로가 좀 넓다라는 거고 흥자로 보기에는 윗부분에 세로액이 위로 나와 있다라는 거고 줄여자도 있는데요. 그거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신라 비석, 황추령, 순수비 같은 걸 보면 줄여자는 약자 있잖아요. 약자가 있어요. 약자를 주로 쓴다. 그 시대의 여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자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전자로 판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자를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좀 많지만 흥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유보를 하는데 일단은 전자로 판독을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글자가 하여튼 발견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동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었는데 글자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 됐든 글자로 분명히 확인될 만한 글자가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 아니다라고 100% 단정을 해가지고 공표하는 것은 위험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자든 기자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읽어냈다는 전자 또한 뭐 100% 확실하냐라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아니라고 보는 연구자도 사실 물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소위 우리나라 역사학계 거두라는 사람들까지 다 봤는데 왜 못 찾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못 찾았나라고 해서 아까 박홍국 교수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상태가 열악한 비문을 읽을 때는 그 비석의 가장 밑부분은 간과하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비석 밑부분에 새긴 명문은 상대적으로 마모가 심해진다. 왜 심해지느냐? 비석의 받침돌에서 튀어나오는 빗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풍화가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빗물이 바닥에 튀면 그게 다시 또 비석에 올라오니까 밑바닥은 그렇다라는 그것 때문에 거죠.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전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그 박홍국 교수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감악산 비석의 맨 밑바닥을 보면 받침돌에 꽂힌 채 이렇게 홈과 비석 사이의 틈을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예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틈새 시멘트가 없을 때는 그 틈새 풀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받침돌의 빗물 튀김이라든가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석 바닥의 틈새에서 1000여 년 가까이 살았다 죽었다 뭐 봄철이면 살았다 가을철 겨울철이면 죽었다 막 이렇게 했던 풀포기가 이 전자 한자를 보호해줬다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풀포기가 지켜낸 한 글자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그 주장인데요. 근데 탁본을 그동안에 뜨지 않았겠습니까? 탁본 뜰 때 특정 부위만 뜨지 않고 비석 전체에 대해서 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안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비문의 탁본 작업은 밑부분이 또 허투루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탁본 작업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탁본이라는 게 뭐냐? 화선지에 이게 물을 좀 적셔가지고 비석에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을 묻힌 손뭉치 같은 거로 톡톡톡 이렇게 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글씨가 배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밑부분 화선지를 타고 내린 물의 흔적 이것이 잘 마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탁본해도 자칫 번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밑부분은. 그리고 네. 화선지가 맨 바닥까지 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모세관 현상 때문에 물 성분, 그러니까 수분이 위로 올라가고 종이 위로 그래서 예. 주변에 먹을 번지게 하는 뭐 이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 밑부분 쪽에는 이렇게 간과하게 되고 또 잘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가막산비의 맨 밑바닥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 때문에 네.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뭐 요번에도 윗부분 탁본에만 신경을 썼다가 우연히 밑부분에서 이제 글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두 분이 봤는데 연구했던 그 기관장하고 이분하고 봤는데 둘이 누가 누구랄 것 없이 굉장히 뭐 그 박수를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다 한 걸 다시 부분 탁본에서 재확인했다니까 역시 그렇더라라는 거고 뭐 이렇게 탁본을 보니까 전자가 있고 그 양옆에 간머리 같은 그런 흔적 획 같은 거 그다음에 말씀엄 같은 그런 그 획 이런 것들이 몇 곳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글자의 흔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가막산비가 한 그 세로로 한 10행에서 11행 정도가 이렇게 있고 그 이렇게 아래 위로 한 30자 정도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자에서 330자가 새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글자 가운데 지금 사실은 하나가 보인 거잖아요. 뭐 전자인지 뭐 여자인지 어떤 흥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번에 읽어낸 글자가 딱 한자죠. 근데 만약에 전자라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은 글자다라는 거죠. 그 신라시대 비석인 포항 중성리비 이게 441년에 이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니면 501년 그리고 포항 냉수리비 그다음에 창녕 진흥왕 척경비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마원령 진흥왕 순수비 이런 것들이 5세기에서 6세기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법전자가 많이 보이거든요. 뭐 여러 차례 보입니다. 특히나 이 가막산비는 직선거리로 35km 떨어진 그 유명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하고 처음부터 굉장히 친연관계가 있다라고 제기됐던 문제가 있죠. 모양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세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 화강암이고 비석의 너비와 높이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가막산 비석은 너비가 한 74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67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면 약 2.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순수비는 너비가 한 71.5cm 그다음에 높이가 15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약 2.15배거든요. 그래서 2.25배하고 2.1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율이 비슷하고 또 추정 글자 수도 가막산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300에서 330자라고 했는데요. 북한산비는 316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고 이 가막산비를 비롯해서 진흥왕 시대에 조성한 비석들을 보면 모두 시간에 쫓긴 듯이 뭔가 새겨진 글자의 획이 깊이가 좀 얕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영토를 넓힌 진흥왕이 국경지역 시찰에 나서기 위해서 뭔가 이 비석을 서둘러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또 이런 추정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가막산비가 북한산비에 비해 조성 연대인 555년에서 568년 그 사이 어느 사이에 이제 그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짙어서요. 그렇다면 이 가막산비는 제5의 진흥왕 순수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 비석 세우실 거면 좀 깊게 좀 새기시지. 진짜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진흥왕이 왜 가막산에 순수비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북한산, 그다음에 창녕, 황초령, 마운령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결같이 중요한 국방시설의 인근 지역이거든요. 이 창녕비의 경우를 보면 화왕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은 낙동강 남쪽에 의령과 함안으로 통하는 길목이 있고 마은령비가 있는 그 인근에 운시산성이라고 있는데요. 청진과 함흥을 잇는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황초령비가 있는 중령진 여기는 강계와 함흥을 잇는 길목을 통제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산비가 있는 북한산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개성과 서울을 잇는 또 하나의 통로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그걸 감시하는 군사 유충지다
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막산도 그런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 가막산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보면 삼국시대부터 요충지였던 칠중성이라는 곳이 버티고 있어요. 성인데요. 그래서 적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7 중첩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삼국사기를 보면 638년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범하니까 백성들이 가막산으로 들어갔고 대장군 알천이 고구려군과 싸워서 많이 죽이고 사로잡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660년에 고구려 신라 간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뭐냐면 신라의 칠중성 현령인 필부가 고구려군하고 맞서갖고 20여일간이나 성을 지켰는데 그래서 고구려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반역자인 대사마 피삽이 은밀하게 고구려군과 내통해가지고 지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다. 빨리 공격하라. 라는 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화공을 또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필부가 고구려군의 화살을 맞아서 몸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팔꿈치까지 흘러내릴 때까지 싸우다 죽었다라는 굉장히 서사시와 같은 그런 전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막산 있는 데가 6.25 전쟁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아니었어요? 요충지라는 거는 이제 그 지형이 변하지 않는 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에 이게 영국군과 중국군의 치열한 국제 전쟁터가 되는데 캐슬고지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요. 영국군 그로스터 대대라고 있는데 중국군의 3개 사단 인해 전술 공세를 3일이나 막아가지고 중국군의 서울 재점령을 막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칠중성 즉 캐슬고지를 지키던 영국군이 가막산 쪽으로 퇴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멀게는 한 1400여 년 전부터 가깝게는 한 60여 년 전까지 어찌됐든 가막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이유가 있는 게 그 앞을 흐르는 임진강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기마부대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탱크 도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막산 정상에서 보면 북으로는 개성 성악산까지 보이고 남으로는 북한산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통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 북한산의 비봉 정상에는 순서비를 세웠다. 그러면 그래서 황해도와 한강을 잇는 지름길 그리고 임진강 유역을 확보한 뒤에는 바로 가막산 정상에 이런 그 비슷한 성격의 비석을 세웠을 것이다. 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뭔가 포즈를 이렇게 쫙쫙쫙 맞아가지고 이거 진흥왕 순수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한 전자든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발견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풀포의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역사나 고고학 연구에서 100% 단정은 금물이다라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그 시절에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와 단연코 이런 표현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나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발굴이나 성과가 나오면 어찌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아집. 독선이죠.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기사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에치카가 계속 역사는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진흥한 순수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적합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1990년 영화 나 홀로 집에입니다. 나 홀로 집에는 세계 최고의 아역 스타를 탄생시킨 영화인 동시에